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로 조성된 새로운 국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담화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다 최순실의 잘못이다. 그런데도 나는 물러날 용의가 있다. 자,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물러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말이 논리적이 되려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물러날 수 없다가 돼야 합니다. 아니면은 잘못했으니 물러나겠다고 해야 합니다. 하여튼 박 대통령의 말귀는 좀처럼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다음 말은 더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일을 왜 남에게 맡기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임기 단축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민 정치권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퇴진입니다. 잘못을 스스로 알고 물러나라는 건데 임기 단축으로 바꿔치기했습니다. 임기 단축이란 용어는 헌법을 바꾸려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면서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이 즐겨 쓰던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내가 조금 일찍 대통령 자리를 떠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국회가 개헌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개헌 절차상 국회가 요청해 오면 자신이 선의로 임기를 줄여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임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한 국회의 사정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물러난다는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퇴진 문제가 아니라 진퇴 문제라고 했습니다. 퇴진은 물러나는 것이고 진퇴는 계속 대통령을 할지 말지 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거는 논리상 안정적 정권 이양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말합니다. 굳이 이런 암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임기 단축은 없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야당 협박으로 보입니다. 야당에게 임기 단축이란 선물을 줄 테니 수사도 받지 않게 해주고 사임한 뒤 기소도 하지 않는 보상을 해달라는 일종의 협상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야당에 대해 내가 물러날 때까지 황교안 총리 그대로 둬도 괜찮느냐고 약 올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미끼를 물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누가 새 총리를 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여야간 또 야당과 야당 간 분란을 일으키려는 숨은 의도가 느껴집니다. 검찰, 특검, 국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대선을 치러야 할 상황에 거국 내각 문제로 초점을 흐리게 해서 탈출구를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이 미끼를 누가 물을까요? 현 국면에서는 절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대선 주자가 될 것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전열을 흩뜨리기 위한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다섯째, 박 대통령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말을 합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란과 궤도 이탈, 희망 대신 불행을 초래한 사람이 누구인지 박 대통령이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자, 박근혜 게이트가 헌법 때문일까요? 박근혜 게이트가 일어난 원인을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박 대통령의 개인적, 인격적 결함입니다. 이 지구상에 박근혜 게이트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오직 한 사람, 박근혜뿐입니다. 박근혜 최태민 관계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합니다.
이 유일성이 바로 박근혜 게이트를 낳은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패 스캔들을 일으켜도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반복 재생 가능성이 제로인 스캔들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원인 두 번째는 눈먼 새누리당입니다. 재생 가능성이 없는 스캔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것은 바로 문제 많은 사람을 당 지도자로 떠받들고 지키고 옹호하고 추종한 집권당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사고치면 뒷수습만 하는 사고 처리반으로서의 기능만 한 집권당의 직무유기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세 번째 원인은 검찰의 굴정입니다. 만일 검찰이 좀 더 자율적이고 중립적이었으면 박근혜 정권 초기에 최순실을 감옥에 잡아넣음으로써 박 대통령을 구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다 박근혜 게이트를 방치했고 결국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또 다른 원인 네 번째는 정경유착입니다. 만일 재벌 개혁을 했다면 박근혜 최순실의 먹잇감이 없으니 게이트도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원인 다섯 번째는 정치 제도의 한계입니다. 만일 공천이 투명하고 공정했으면 새누리당이 친박 의원들로 넘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 덕을 본 적이 없는 의원들은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을 눈감아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원인 여섯 번째는 공영방송의 왜곡입니다. 공영방송이 말 그대로 공공성을 위한 방송을 했다면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권이 전이돼 선전된 노릇을 공영방송이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불법을 닥치는 대로 저지르고도 무사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일곱 번째 원인은 야당의 견제 실패입니다. 야당이 집권 세력을 제대로 견제하기만 했어도 야당 무서워서 정보기관 검찰을 동원해서 약탈할 생각을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박근혜 게이트가 헌법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이정현, 정진석, 야당의 박지원, 김종인, 손학규, 김부겸 같은 이는 헌법 때문에 박근혜 게이트가 생겼으니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 어디에도 국정농단하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박근혜 게이트는 박근혜 그 자신과 새누리당 등 7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개헌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진실은 김무성 같은 이가 당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개헌론은 멀쩡한 헌법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헌법이 말을 할 줄 안다면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하소연할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헌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헌법이 가해자이고 박근혜는 피해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박근혜 최순실 면책론이자 박근혜와 함께 헌법을 공범으로 모는 누명 씌우기입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정부 형태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요? 만일 제도가 문제라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제도 아니면 차선의 제도라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게 좋은 제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가운데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찾아내고 합의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제2공화국 때 내각제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내각제는 국정 혼란의 상징이 됐고 그래서 대통령제로 바꿔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제도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민주주의 정부 형태인 내각제와 대통령제 두 제도가 다 문제라면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젠 이원정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외치와 내치를 나누는 이원정부제가 21세기에 가능한 일일까요?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이는 20대의 내각제 문제는 정치 환경이 나쁘다는 특수한 시대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내각제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이미 제도가 아닌 정치와 운영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1976년 일본 록히드 스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록히드사가 항공기 판매를 위해 일본 정계에 거액의 로비 자금을 뿌린 사실이 드러났고 자민당의 검을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뇌물받은 죄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으로서는 박근혜 게이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치인은 내각제 때문에 록히드 스캔들이 생겼다고 대통령제로 개헌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미국 정치인들은 대통령제가 원인이라면서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대통령제 때문이라면 왜 미국, 프랑스의 역대 정부에서도 대형 스캔들이 발생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았을까요? 외국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부 형태를 별로 고민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항상 정부 형태만을 두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일까요? 록히드 스캔들은 자민당 파벌 정치가 원인이었고 이후 일본은 파벌 정치 개혁에 나섰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파벌 정치였습니다. 록히드 스캔들이 헌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게이트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 근본을 고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특수한 경험만으로 흔히 대통령제는 제왕적 권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입법 효율성 등 대통령 의제를 관철한 사례를 한번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대통령제는 제왕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가설 하나를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정 성과가 낮으니까 권력이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과 대비 권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하는 일이 없다 보니 권력만 커 보이는 것입니다. 만일 국정 성과를 냈다면 권력이 크니 작으니 하는 시비가 잦아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왕적이라고 여기게 하는 다른 요인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는 원래 권력 집중형이 아니라 권력 분산형입니다. 국회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집권당이 대통령만 추종하면서 공천권도 대통령에게 헌납하고 사법부가 독립성을, 검찰이 중립성을 상실하고 공영방송이 정권이 선전 매체로 전락하면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자연히 행정부 권력만 비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헌법은 이들 감시 제도들이 행정부를 감시 및 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박 대통령이 내각제 총리이고 나머지 제도는 그대로였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 박근혜 게이트는 없었을까요? 아마도 제왕적 총리로서 박근혜 게이트를 또 일으켰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분산이 아닌 권력 견제입니다. 내각제를 흔히 권력 분산형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권력 집중형입니다. 의회 다수당이 국회도 지배하고 정부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권력 분산형처럼 비치는 것은 내각제 국가들이 보통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다당제로 운영이 되고 연합의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권력 집중과 분산은 정부 형태의 제도적 효과가 아니라 정당 체제의 효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권력 분산을 원한다면 우선 다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 권력 분산은 선이요 권력 집중은 악이라는 식의 이분법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라면 기본적으로 권력 집중을 무한정 가능하게 허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권력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권력 분산과 축소가 선이라면 또 다른 의미의 국정 마비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국정의 목표는 시민의 삶의 개선입니다. 이걸 위해서 적당한 분산도 집중도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 문제라고 분산만 생각하면 더 나은 삶을 위한 개혁을 차단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과제는 권력을 작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권력을 줬는데도 시민 다수가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딴짓을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올바로 쓰지 못한다고 권력을 회수하겠다는 발상은 해경 해체를 세월호 참사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첫째, 시민이 맡겨진 권력을 다시 회수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권력으로 성과를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권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잘 견제할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벌개혁, 검찰개혁, 방송개혁 가운데 단 하나라도 이루어졌다면 박근혜 게이트는 불가능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데 어떻게 권력 남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혹시 박 대통령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도록 왜 그냥 놔뒀습니까? 민주주의는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와도 견제와 제어가 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므로 헌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최근에 제3지대론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3정당도 아닌 제3지대라는 말은 갈 곳 없는 대선 주자들이 잠시 머물 거처라는 뜻입니다. 일시적, 잠정적 집합의 개념입니다. 필요에 따라 모이고 해체하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집단으로서의 신뢰성, 책임성,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집합의 경계는 친박, 친문이 아닌 것, 그리고 민주 새누리를 제외한 것으로 너무 큰 집합이자 또한 모호한 집합입니다. 아마도 지구의 99.99%가 이 집합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정책과 이념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는 판에 그 사이에 자리 잡겠다면 그 입지가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 정치 집단이라면 자기 고유한 비전과 정체성을 가져야지 어떤 정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 특정 인물을 배제하기 위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뭉친다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상황에 일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의 단일 세력으로 뭉친다 해도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친박은 곧 사라질 존재이니까 제3지대가 의존하는 기둥 하나가 이미 벌써 무너진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친문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주자로 1, 2위를 다투기는 하지만 그게 나머지 세력이 전부 합쳐야 할 만한 대의를 제공해 주는 것일까요? 문재인이 악마도 아닌데 문재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저 유력 대선 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친박, 친문을 비판한다고 하면 비박, 비문이 선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연히 어떤 이유로 여야에서 각각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악의 대립도 아니고 여야 대립도 아니고 개혁과 반개혁의 대립 구도도 아닌 이런 구도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더구나 대선판에서 디딜 만한 발판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3지대가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이제 겨우 개헌입니다. 개헌 내용에 대해 합의도 못한 채 그냥 헌법을 바꾸자는 이 의사 하나로 하나의 정치 세력이 형성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개헌 대 호헌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직선제 개헌이라는 개헌의 분명한 내용을 둘러싼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의 시대인데도 말입니다. 지금 대선 주자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제기하는 개헌론은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고, 김무성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
박지원, 손학규, 김종인, 김부겸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관한 의견으로 정치인을 분류해보면 자신의 입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첫째, 무조건 개헌론자인 친박과 비박 일부는 다음 재집권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헌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분권형 권력 구조로 바꾸면 권력 일부라도 차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개헌과 탄핵 병행론 혹은 탄핵 후 개헌 국면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비박 일부와 손학규, 박지원, 김종인, 김부겸 등 현 상태에서는 대선 가능성이 낮거나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더 확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개헌판을 펼침으로써 영향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유형은 개헌은 대선 이후 생각해볼 문제라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의 그룹입니다. 현 구도가 유리하거나 현 구도를 바꿀 의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개헌론이 이렇게 특정 정파나 특정인의 유불리에 완전히 종속되는 당파적 정치공학적 논의에 함몰되어 있는 한 추진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개헌론이 누구 좋으라고 허언하고 개헌하느냐는 시비로 발전하는 한 정치 계급들만의 의제로 갇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진척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갑자기 제7공화국론을 제기하면서 마치 다른 세상을 순식간에 만들어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면서 최순실 행복시대를 연 박 대통령의 사기극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전과 다른 성격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 즉 정권의 공갈을 따지는 선거라기보다 정권 심판을 기정사실로 한 상태에서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정권 비판과 견제를 누가 잘 하느냐에 따른 전리품을 챙기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제1야당이 유리하고 부역자 그리고 일말이라도 책임이 있는 세력이나 인물은 선택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번 대선 성격 두 번째는 누가 대안인지 경쟁하는 선거입니다. 대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촛불 집회 이래 대선까지 가진 위기와 곡절 속에서 나라 이끌 지도력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의 선거라는 뜻입니다. 대선 성격의 세 번째는 과도기가 야당 주도 국면이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선거라는 것입니다. 다자구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으면 4개 혹은 5개 정당과 세력이 경쟁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야당 우세 상황에서 야당 단일화에 대한 요구나 압박은 낮아질 것입니다. 이 다자 대결에 대비되는 구도는 민주당과 제3지대 그리고 새누리당 3자가 이 대결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제3지대에는 국민의당, 새누리당 탈당파, 반기문, 손학규 등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참여하는 전통적인 야권 단일 구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이 사이에서 모험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야권 단일화 게임을 할 수도 있지만 열세라는 조건에서는 결과가 뻔합니다. 대신 제3지대 독자 후보로 나설 수 있지만 이합 집산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또한 남경필, 김무성과 손을 잡을지 말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